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에 마을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외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배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누구라도 옷깃을 여미게 될 만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기와가 번쩍거리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최부자 댁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부유했으나 성정이 몹시 고약하고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집의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어제 먹고 밤이면 가끔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만이 그 집의 표독스러운 분위기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최부자 댁 부엌은 한겨울에도 쉴 새 없이 아궁이가 타오르며 연기를 뿜어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스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넓은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물을 다듬고 있는 여종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흉년으로 부모를 잃고 쌀 몇 말에 이 집으로 팔려와 꽃다운 나이가 되도록 바깥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직 부엌일만 하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서 피가 배어 있었고 얇은 무명저고리 하나로 매운 겨울바람을 견디느라 입술은 늘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서 가끔 부엌을 드나드는 다른 하인들이 그 눈을 보고는 남몰래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분이는 타고난 손맛이 있어 아무리 거친 재료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훌륭한 맛을 내었지만 주인인 최부자와 안방마님은 칭찬은커녕 트집만 잡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부자 생일 잔치가 열려 집안이 온통 떠들썩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할 때였습니다. 분이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수십 명분의 음식을 장만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눈이 많이 내려 부엌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 고역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미끄러운 마당을 건너던 분이는 잠시 현기증을 느껴 비틀거렸고 그만 물동이에 물이 찰랑거리며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안방마님의 비단 신발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안방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그 소란에 최부자까지 뛰쳐나와 분이를 마당멍석에 꿇어 앉혔습니다. 잔뜩 재수없게 물을 흘렸다며 쏟아지는 매질과 욕설은 어린 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이는 눈물조차 얼어붙는 듯한 추위와 몸살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술과 음식에 취해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분이는 차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은 어깨와 등은 불에 댄 듯 욱신거렸고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이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헛간 한 구석에 깔린 집단 위에 누워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처지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저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강아지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셨던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무서워서 갈 곳이 없어서 혹은 언젠가는 주인님도 마음을 돌리시겠지 하는 어리석은 기대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오늘 겪은 수모는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끊어내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그 손에는 더 이상 설거지물에 퉁퉁 부른 여종의 체념이 아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인 인시가 되자 분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무명 옷 한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말라비틀어진 누룽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혹여나 인기척이 날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헛간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었는데 낡은 경첩이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안채 쪽을 살폈으나 다행히 최부자의 코 고는 소리만
담장을 넘어 들려올 뿐 별다른 기척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당으로 한 발짝을 내디뎠는데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 발자국이 남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망설이다가 날이 밝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최부자 댁 담장은 보통 사람 키의 2배는 좋게 넘을 만큼 높았고 담장 위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기와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부엌 뒤편에 쌓여 있던 장작더미를 기억해내고는 그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장작더미는 담장과 꽤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평소에는 땔감을 가지러 오가는 곳이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장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씩 밟고 올라갔는데 언손으로 거친 나무 껍질을 잡으니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고통 따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담장 꼭대기에 손이 닿았을 때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을 갇혀 지냈던 그 집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기와 지붕 하인들의 한숨이 서려있는 마당 그리고 자신을 짐승처럼 대했던 주인 부부가 자고 있을 문을 바라보며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보란듯이 떳떳하게 살아서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담장 위에서 바깥 세상으로 뛰어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담장 밖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던졌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눈 속으로 파묻혔고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눈을 털어내며 벌떡 일어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담장 밖의 공기는 매서우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자유의 맛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마을 어귀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그녀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분이는 옷을 여미는 대신 앞만 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려면 꼬박 반나절을 걸어 산을 넘어야 했는데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산을 넘는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산속의 짐승보다 뒤에서 쫓아올지도 모르는 최부자의 하인들이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초가집들을 지나치며 혹시라도 누군가 깨어 자신을 볼까봐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이동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분이는 나무에 대고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험한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때는 고개를 숙인 종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 스산하게 울려 퍼졌고 분이는 다시금 힘을 내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빽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주이는 더욱 어두워졌고 어디선가 부엉이 오는 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집시는 이미 눈에 젖어 축축해졌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마치 남의 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넘어질 때마다 손바닥이 긁히고 무릎이 깨졌지만 그때마다 최부자가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내년은 평생 부엌에서 썩다가 죽을 팔자야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 때마다 분이의 다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산길을 기억하다시피 하며 올랐고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멀리서 횃불 같은 불빛이 얼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최부자가 보낸 추격군인지 아니면 밤길을 가는 행인인지 알 수 없었기에 공포감은 더 컸습니다. 다행히 불빛은 산 아래쪽 다른 길로 멀어져 갔고 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와 허기가 몰려왔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넣어둔 누룽지 조각을 꺼내 입에 넣고 오도독 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누룽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누룽지를 씹으며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솜씨 좋게 만들어 바치던 그 많은 음식들 기름지고 윤기 흐르던 고기 반찬들을 최부자는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정작 그 음식을 만든 자신은 찌꺼기조차 먹지 못하고 굶주려야 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은 이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만들 것이라고 다시는 저런 돼지 같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마루에 올라섰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눈보라와 싸우며 걸어온 탓에 분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눈과 엉겨붙었고 옷은 곳곳이 찢어져 살이 비쳤으며 얼굴은 추위에 벌겋게 트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낯선 고을의 풍경은 하얀 눈에 덮여 평화로워 보였고 그곳 어딘가에 자신이 몸을 의탁할 곳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분이는 산을 내려가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밤새 긴장했던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며 눈구덩이 속에 처박힌 분이는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차가운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해져가는 분이의 귀에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의 발소린가 싶어 덜컥 겁이 났지만 도망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사람의 그림자가 분이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안의 처자가 이런 곳에 쓰러져 있네? 걸으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흐릿한 시야로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 광주리를 인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달싹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서둘러 광주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분이는 긴장이 탁 풀리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분이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장성한 처녀를 업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몸이 이리 깃털처럼 가벼울까. 산골을 보니 사연이 깊은 것 같은데 일단 살고 봐야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분이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녹여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는데 비록 허름하고 손님도 많지 않은 가게였지만 갈 곳 없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화려한 기와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분이가 평생토록 갈망했던 사람의 온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에서 전해지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따뜻함은 분이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분이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최부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꿈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따뜻한 아궁이 불빛과 구수한 밥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고 며칠을 알아놓은 동안 국밥집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귀한 약초를 다려 먹이고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며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보살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분이를 본 순간 묘한 연민과 인연을 느꼈던 것입니다. 분이가 열병으로 헛소리를 하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고 울부짖을 때마다 할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 아가. 여기는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이제 다 끝났다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이의 깊은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오랜 시간 그녀를 올가매던 공포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에서는 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야 할 분이가 보이지 않자 안방마님은 노발대발했고 최부자는 머슴들을 풀어 마을 곳곳을 뒤지게 했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도망을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최부자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지만 이미 분이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산 너머 다른 고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눈이 많이 와서 발자국이 지워졌다며 빈손으로 돌아왔고 최부자는 불을 이기지 못해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사실 최부자가 그토록 화를 낸 이유는 단순히 종 하나가 없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만드는 음식 맛에 길들여진 최부자의 입맛을 다른 하인들이 도저히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이가 사라진 후 최부자의 식탁은 예전 같은 풍성함과 맛을 잃었고 이는 최부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재주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이는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낯선 천장과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시래기국 냄새에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쑤셨지만 예전처럼 춥거나 배고프지는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시자 분이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며칠을 꼬박 앓더니 얼굴이 좀 돌아왔구나. 어서 이것 좀 먹어라. 밥상 위에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시래기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밥상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이 먹다 남은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차려진 새 밥상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려왔고 한술 뜨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까지 녹이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분이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이치지.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지내도 좋다. 내 늙어서 일손도 딸리고 적적하던 참인데 내가 내 딸 노릇해주면 나야 고맙지. 분이는 할머니의 제안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고 그날부터 국밥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대신 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기억을 지우고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겠다는 뜻에서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연희는 비록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웃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연희의 손맛은 금세 국밥집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평범한 국밥이었지만 연희가 끓이면 국물 맛이 깊고 진해져서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파리만 날리던 국밥집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도록 재료를 손질하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솜씨는 곧장 입소문을 탔고 이웃 마을 사람들도 국밥을 먹으러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연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의 과거를 아는 누군가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갈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최부자 댁의 욕심 많은 주인이 잃어버린 자신의 소유물을 그리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연희는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마을 사람이 국밥집에 들러 묘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선 너무 부자 동네에서 도망친 여종을 잡으러 추격꾼들을 풀었다는 소문이 있더구먼. 현상금도 꽤 걸었다던데. 쯧쯧.
그 어린 것이 오죽했으면 도망을 쳤을까. 국밥을 나르던 연희의 손이 멈칫했고 그릇이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할머니는 재빨리 손님에게 말을 돌리며 연희를 주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연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공포가 다시금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고 만약 잡혀간다면 그때는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희는 예전의 나약한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할머니와 소중한 국밥집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데려가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냄새를 맡고 올지도 모르니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구나.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만 다녀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다짐했습니다. 만약 최 부자가 이곳까지 쫓아온다면 그때는 피하지 않고 맞서리라.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맛으로 그 탐욕스러운 혀를 놀라게 하고 그들의 위선을 발가락 끝까지 부끄럽게 만들리라.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주방 안의 아궁이 불빛은 꺼지지 않고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연희의 눈동자는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면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한 도망이 아닌 당당한 맛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내리며 산골 마을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처마 밑의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져 내렸습니다. 국밥집 주변 버드나무 가지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며 바람에 하늘 거렸는데 이는 마치 연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도 어느새 피기가 돌고 거칠었던 피부는 뽀얗게 윤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낡고해진 무명 대신 할머니가 지어준 산뜻한 색동적 오리를 입은 연희의 모습은 예전 최부자 댁 부엌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주눅든 하녀가 아니라 국밥집의 어여쁜 살림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길에는 활력이 넘쳤고 그 부지런한 소리는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알람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앞은 점심때가 되기도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예전에는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고지였지만 이제는 연희의 손맛을 보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 산을 넘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감자솥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물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고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깊은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연희는 뼈를 고아낸 육수에 신선한 우거지를 듬뿍 넣고 된장을 풀어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국밥을 끓여냈습니다. 여기에 갓 담근 아삭한 깍두기와 잘 익은 배추김치를 곁들여내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훌륭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국물에 무슨 약을 탄 게 분명해 하며 혀를 내둘렀고 그럴 때마다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그저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국밥만큼이나 따뜻하게 손님들의 마음을 얼음처럼 녹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보게 달라진 가게 풍경에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돈통에 엽전이 쌓이는 재미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죽어가던 연희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손님들에게 우리 연희는 복덩이야 복덩이, 하늘에서 내게 보내준 귀한 딸이지 하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손님들 또한 싹싹하고 일 잘하는 연희를 칭찬하며 며느리 삼고 싶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지만 그 뒷모습에는 행복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날 최부자 댁에서 들었던 욕설과 비난 대신 칭찬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연희에게 꿈만 같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할머니의 군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남아있어 문소리만 조금 크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희의 음식 솜씨는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료 하나하나의 성질을 꿰뚫고 있어 먹는 사람의 몸 상태에 맞춰 간을 조절하고 재료를 가감할 줄 알았습니다. 속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물을 푹 익혀 소화가 잘 되게 끓여주고 기력이 쉬한 일꾼에게는 고기를 넉넉히 넣어 힘이 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손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국밥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을 넘어 마음까지 위로받는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장날이면 장터 사람들은 연희의 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물로 피로를 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국밥 한 그릇 먹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더라. 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어느새 고을을 넘어 먼 곳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연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곳 최부자가 사는 마을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후 새로 들어온 부엌대기들은 도무지 최부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하며 밥상을 엎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고 하인들은 최부자의 성화에 못 이겨 하나 둘씩 집을 나갔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짜증이 늘어 집안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끼니 때마다 에이 최야.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냐? 그년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밥구멍으로 넘어가긴 했건만 하고 소리치며 숟가락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연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 주던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입맛에 맞는 음식은 없으니 최부자의 성격은 더욱 포악해졌고 몸은 바짝 말라가며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돈은 썩어날 만큼 많았지만 정작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그의 삶은 빈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 댁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약물장수 노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요즘 저 너머 고을 장터 국밥집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젊은 처자가 음식을 하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서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지 뭡니까? 배고픔과 짜증에 시달리던 최부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젊은 처자가. 그게 정말이냐? 약물 장수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요. 얼굴도 곱고 솜씨도 어찌나 야무진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답니다. 듣자 하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복덩이라는데 그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최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이 끓어오름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처자의 신이 내린 손맛이라니 혹시 도망친 그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한 것이 감이 살아서 남의 집 장사를 돕고 있을 리 만무하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최부자는 즉시 집안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발이 넓은 하인인 만석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장 저 산 너머 고을로 가서 그 국밥집을 좀 알아보고 오너라. 음식 맛이 어떤지 그 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와야 한다. 만약 내 입에 맞을 만한 솜씨라면 돈을 주어서라도 데려와야겠다. 만석은 주인의 명을 받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최부자는 만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상상 속의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만약 그 처자가 정말 뛰어난 솜씨를 가졌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부엌에 앉혀놓고 평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바치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남의 행복을 짓밟은 일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혀끝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법이라 최부자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주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연희가 김치와 시래기를 손질하는 주방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처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영락없는 식당 주인의 자태였지만 어딘가 낯익은 몸놀림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국밥이 나왔고 만석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만, 적당히 간이 되어 부드럽게 씹히는 우거지, 잡내 하나 없이 고소한 고기. 맛은 최부자 댁에서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분명 익숙한 손맛인데 예전 부엌대기 분이가 만들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버렸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만석은 다시 주방 쪽을 주시했습니다. 마침 연희가 다 된 수육 접시를 들고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석은 갓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연희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음식을 내려놓았는데 그 환한 미소와 건강한 혈색은 만석이 기억하는 꾀죄죄하고 빼빼 마른 분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설마 그년일까? 얼굴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영 딴판이네. 목소리도 저렇게 막지 않았는데. 만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맛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 반 의심 반의 마음을 품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에게 보고하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최부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만석은 엽전을 상위에 올려놓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연희는 그릇을 닦다가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였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손가락을 보며 연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까 낮에 모자를 눌러 쓴 사내의 시선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연희의 손을 지어내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낮에 낯선 사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꼭 예전 주인집 하인 같았어요. 혹시 저를 알아본 게 아닐까요? 연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알았다 한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패를 부리겠느냐. 너무 걱정 마라. 할머니는 가게 문단속을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하고 연희를 안방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연희야, 잘 듣거라. 세상 일이라는 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숨을 이유도 없다. 내 솜씨는 내 것이다. 그들이 훔쳐갈 수 없는 너만의 보물이야. 할머니의 말씀은 연희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자가 정말 너를 잡으러 온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내 뒤에는 내가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할머니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 안에는 연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부자 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만석의 보고를 들은 최부자가 당장 그 국밥집으로 가겠다며 가마를 대령하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분명하다면 그년이 틀림없어. 내 집에서 도망친 종년이 감히 밖에서 장사를 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내 인연을 당장 잡아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최부자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맛있는 국밥을 당장 먹고 싶다는 탐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채통을 지키라며 말렸지만 최부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하인 몇 명을 더 뽑아 대동하고 위세등등하게 국밥집이 있는 고을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행차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요란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났나 하여 겁을 먹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듯 최 부자의 행렬은 평화롭던 국밥집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가오는 폭풍을 예감한 듯 그날따라 육수를 끓이는 일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뼈에 붙은 핏물을 꼼꼼히 제거하고 불 조절을 세심하게 하며 맑고 깊은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칼질을 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이다. 칼끝이 도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평소보다 날카로워져 있었고 손에는 굵은 소금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수없는 귀신이 오면 소금을 뿌려 쫓아내듯 악한 기운이 감추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며칠 전 낯선 사내가 다녀간 후로 국밥집 주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며 연희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연희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국밥 한 그릇, 반찬 한 접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끈한 정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억누르려 해도 이 끈끈한 정까지 끊어낼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국밥집 마당을 물들일 때 저 멀리 고개 너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최 부자의 가마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서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 부자가 거만하게 가마에서 내렸고 뒤따르던 하인들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국밥집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곰방대를 털며 최 부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만 뉘신데 예의도 없이 남의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시오.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최 부자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이 집 음식 맛이 기가 막히다 하여 멀리서 찾아왔다. 주인을 불러라. 아니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 계집을 당장 내 앞에 대령해라. 최 부자의 눈은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도 안 되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끈을 다시 단단히 메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부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이 연희에게 꽂혔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곱고 당당하게 변한 연희의 모습에 최 부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알던 꾀죄죄한 부엌대기 분위와 눈앞의 여인을 바로 연결짓지 못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이 집 요리사냐? 보다 점구먼. 내 솜씨가 그리 대단하다니 내 직접 맛을 봐야겠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한 상 차려오라. 만약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이 가게 문을 닫게 만들 테다. 최 부자는 장을 놓으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연희를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던 그자가 이제는 손님의 탈을 쓰고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원하신다면 차려드려야지. 하지만 그 밥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밥상이 아닐 것입니다.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희는 가마 뚜껑을 열었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의 열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부터 최 부자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최 부자의 탐욕과 악행을 스스로 깨닫게 할 기억의 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찬장에서 가장 투박한 그릇을 꺼내고 최 부자가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재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래기 꽁다리, 묵껍질, 그리고 쌀뜨물. 이것들은 과거 최 부자 댁에서 하인들이 몰래 주워 먹으며 연명했던 눈물 젖은 식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손을 거치면 이 초라한 재료들은 세상 둘도 없는 진미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 뒤에는 최 부자가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놀림은 빨라졌고 그녀의 입가에는 비장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복수의 칼날 대신 국자를 든 연희의 반격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가마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와 연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최 부자의 거만한 목소리가 귀를 때릴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도마 위에 놓인 칼을 꽉 쥐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만들어야 할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 날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워낸 끈질긴 생명력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 하찮게 여겨발로 걷어차던 그 재료들이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녀만의 조용한 시위였습니다. 연희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말려두었던 시래기를 꺼내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래기는 지난 겨울 김장을 하고 남은 무청을 주워다가 연희가 정성껏 말린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 있을 때 무청은 돼지나 먹는 여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려주곤 했습니다. 배고픈 하인들이 그것이라도 주워 끓여 먹으려 하면 최 부자는 어디서 거지 냄새를 풍기느냐며 소들발로 차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물에 시래기를 씻으며 그날의 서러움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다듬어지는 시래기는 더 이상 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을 먹고 구수한 향을 품은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연희는 불린 시래기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거칠고 상처받았던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부드럽게 만드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마솥에 들기름을 두르고 잘 손질한 시래기를 볶자 고소하고 깊은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에 쌀뜨물을 붓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묵은 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풀었습니다. 화려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흙의 기운을 담은 시래기와 시간에 익은 된장이 어우러져 세상 그 어떤 고깃국보다 깊은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희는 국이 끓는 동안 물을 채 썰었습니다. 최 부자가 맛이 없다며 밥상에서 집어던졌던 그 흔한 무였습니다. 연희는 무채를 소금에 절이는 대신 액젓과 고춧가루 그리고 매실청을 넣어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매콤달콤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의 혀를 자극하여 그가 잊고 지냈던 재료의 참맛을 깨우치게 할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한편 마당 평상에 앉아 기다리던 최 부자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에잉!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인데 왜 이리 늦는 거야? 소문만 요란했지 솜씨가 영 글렀구나. 그는 혀를 차며 투덜거렸지만 솔솔 풍겨나오는 밥냄새에 저도 모르게 콧구멍을 벌름거렸습니다. 그 냄새는 기름지고 느끼한 고기 냄새가 아니라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맡았던 것 같은 구수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냄새였습니다. 최 부자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부엌문 쪽으로 목을 길게 뺐습니다. 함께 온 하인들도 침을 꼴깍 삼키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최부자였지만 굶주림과 맛있는 냄새 앞에서는 그저 식탐 많은 늙기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상 한쪽에서 묵묵히 나무를 다듬으며 최부자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희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비싼 고기를 사러 가지 않고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연희를 응원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놈의 길을 꺾는 데는 몽둥이보다 밥 한 숟가락이 더 무서운 법이지. 할머니는 최부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흥미진진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쟁이 최부자가 연희의 음식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연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부엌문이 열리고 연희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된장국과 보리밥, 무생채의 호박잎쌈과 강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상을 받자마자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고기 반찬은 어디 가고 온통 풀떼기뿐인. 내 돈을 내고 먹겠다는데 감히 이런 개밥 같은 걸 내오다니. 최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으로 차린 것입니다. 드셔보시고 입에 맞지 않으시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태도에 최부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부자는 씩씩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디 맘만 없어 봐라. 당장 상을 엎어버릴 테다. 그는 투덜거리며 시래기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최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하고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푹 삶아진 시래기는 씹을 새도 없이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속이 확 풀리는 듯한 시원함이 뒤따랐습니다. 화를 내려고 준비했던 말들이 국물과 함께 쑥 내려가 버렸습니다. 최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어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가 평소 먹던 기름진 고깃국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 원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밥을 한 숟가락 떠서 강된장에 쓱쓱 비벼 호박잎에 쌌습니다.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리자 톡톡 터지는 보리의 식감과 짭짤하고 고소한 강된장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어찌 이런 맛이 난단 말이냐? 그는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콧물이 흘러나왔지만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혹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밥을 퍼먹는 최부자의 모습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반찬 투정이 심해 상을 엎기 일쑤였던 주인이 풀반찬만 있는 밥상을 이토록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마당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저토록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요리사로서의 뿌듯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저 입으로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부자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수록 그가 뱉어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적이었는지 증명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시래기는 당신이 밟아버렸던 것이고 그 보리밥은 우리가 훔쳐먹다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연희는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 혀끝으로 전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최부자는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지만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했습니다. 어허, 기가 막히구나.
내 평생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았지만 이런 오묘한 맛은 처음이다. 그는 트림을 꺼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그제야 요리사의 얼굴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처잔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내 이 맛에 반의 상을 내리고 싶네? 그래. 이름이 무엇인고? 최 부자의 태도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너그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요. 연희의 말에 최 부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다른 이름. 그게 무슨 소리니?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이 시래기국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 부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척 말린 거 아니냐? 흔해 빠진 것이지. 연희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흔해 빠진 것, 돼지나 주라며 발로 차버리셨던 바로 그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밥은 쌀이 아깝다며 종들에게나 던져주시던 그 거친 곡식이고요. 최 부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연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리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천한 것들은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헌데 어찌하여 천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그토록 맛있게 드셨습니까? 나리의 그 귀한 입맛이 오늘은 어찌하여 천한 것들의 밥상을 다 비우셨습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최 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일개 식당 주인이 양반인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불쾌했지만 방금 먹은 음식의 맛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반박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연희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볼수록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던 아이. 매를 맞으면서도 독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그 아이. 설마 내가? 최 부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도망친 종년이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서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음식 맛이 좋았다면 밥값이나 제대로 치르시오. 우리 연희가 만든 음식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간 것이요. 할머니는 최 부자 앞으로 계산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떨결에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손이 떨려 엽전 꾸러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최 부자는 허둥지둥 엽전을 주우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고얀 것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훈계를 해. 맛이 좀 있다고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내 오늘 이 가게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그는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버릇을 고쳐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나리십니다. 연희는 주머니에서 낡고 색바랜 헝겊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최 부자 댁을 탈출하던 날 찢어진 자신의 저고리 옷자락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눈 오는 밤매를 피해 담을 넘다 찢어진 제 옷입니다. 그날 제가 흘린 피가 아직도 여기에 얼룩 있습니다. 연희가 헝겊을 내보이자 최 부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도망노비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부자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년이 정말 분이냐? 죽은 줄 알았던. 최 부자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악으로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멸시했던 존재가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요리사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신의 밥줄을 쥔 요리사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그 부엌대기 분이 말이야. 세상에, 어쩐지 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잡으러 온 자가 오히려 궁지에 몰린 꼴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내 일체가 바로 분입니다. 최부자 댁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제 손으로 밥을 벌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국밥집 주인 연희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지만 최부자의 행패가 두려워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연희의 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부자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한 종년이 어디서 감히 주인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해라.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가두어 둘 것이다. 최부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주저주저 다가오자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든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할머니의 기세는 맹호와도 같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할머니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향해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시려거든 잡아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먹은 그 밥, 당신들이 평생 무시했던 그 재료로 만든 밥이 당신들 배를 채워주었다는 것을요. 저를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제 손끝의 맛과 제 영혼까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연희의 말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도 내심 최부자의 횡포에 지쳐 있었고 연희의 밥상에 감동을 받은 터였습니다. 주인의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하인들은 갈등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꾸짖는 듯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최부자 하인들의 대열도 흐트러졌습니다. 연희는 비를 맞으면서도 꼿꼿이 서서 최부자를 응시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더욱 처연하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최부자는 빗속에 서 있는 연희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이제 이 마당에서의 싸움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명분과 진실의 대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장대같이 쏟아져 마당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사람들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최부자와 연희 사이의 뜨거운 기싸움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지나간 뒤 최부자는 젖은 얼굴로 악에 받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무놈들아! 내 밥을 먹고 사는 종들이라면 당장 전연을 오라줄로 묶어라. 내 명을 거역한다면 너희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부자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호통에 움찔하며 연희 쪽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 먹었던 그 따뜻하고 정성 어린 밥 한 그릇이 그들의 양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희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망설였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소란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비를 뚫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낫과 괭이를 든 장정들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평소 연희의 국밥을 먹고
힘을 얻었던 이들이 국밥집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남의 마을에 와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려 하다니 관에 고발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소. 촌장의 등장에 최부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는 양반이라 해도 타지에서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년은 내 집 도망종이여. 내 물건을 내가 찾아가겠다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여?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젖지 않게 기름종이로 꽁꽁 싸맨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부자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리,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책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가 뭐란 말이냐?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리 댁 부엌에 있으면서 기록한 장부입니다. 나리께서 흉년의 나라에서 푼 구휼미를 빼돌려 곳간을 채운 날짜와 받아야 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내역, 그리고 멀쩡한 곡식을 섞어버린 양까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연희의 말에 최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최부자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연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제가 관에 끌려간다면 저는 이 장부를 가지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부정부패를 고발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차피 잡혀가서 죽을 목숨이라면 나리의 추악한 진실이라도 세상에 알리고 죽겠습니다. 연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최부자와 함께 파멸할 각오까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부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도망친 종 하나 잡으려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령과 탈세는 중죄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재산과 지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최부자는 쥐고 있던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수 저런 탐욕스러운 놈은 혼주를 내줘야 해 하며 연희의 말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촌장 영감도 엄한 표정으로 최부자를 꾸짖었습니다. 들으시오. 이 처자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나 다름없소. 그리고 당신의 비리가 담긴 저 장부가 관으로 넘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그 더러운 발길을 돌리시오. 사면초가에 빠진 최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 배신감을 느낀 듯한 하인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연희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맛있는 음식들이 갑자기 독처럼 느껴져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부자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졌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 오늘 밥맛이 좋아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다. 연희가 불쌍해서 살려주는 것이지 결코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이런 재수 없는 곳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최부자는 쫓기듯 가마에 올라탔고 하인들은 서둘러 가마를 메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는 가마 뒤로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최부자의 행렬은 마치 폐잔병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하인 중 한 명이었던 만석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연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인사에는 미안하다, 잘 살아라, 고마웠다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도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같은 부엌에서 고생하며
남몰래 누룽지를 나눠 먹던 사이였기에 연희는 만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주인을 만난 탓에 서로 칼을 겨눌 뻔했지만 결국 밥 한 끼의 정이 그들을 다시 인간으로 연결해 준 것입니다. 만석이 다시 대열에 합류하여 사라지자 국밥집 마당에는 고요한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하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웃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무사하면 됐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그 호랑이 같은 놈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느냐. 할머니의 눈에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여인은 비를 맞으며 서로를 다독였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고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거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촌장 영감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 끝났어. 이제 저 악당은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요. 우리 마을이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웃집 아주머니는 비 맞으면 감기든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뒷정리는 다 해줄 테니 걱정 말고 하며 연희와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연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정으로 이어진 이웃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훈훈한 온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먹다 남은 국밥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풍경조차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마당에 엎어진 집기들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빗물을 쓸어내고 안악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복에 여기 행주 좀 줘봐. 이 그릇은 이쪽에 쌓아두세. 막자지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자 방금 전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잔치집 같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연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사람들에게 따뜻한 술을 대접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녀는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술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넬 뿐이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비 온 뒤의 밤 공기는 더욱 상쾌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국밥집 평상에 둘러앉아 연희가 나온 막걸리와 남은 수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화제는 단연 연희의 활약상이었습니다. 아까 그 최부자 놈 얼굴 봤어? 시래기국 먹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장부 이야기 나오니까 사색이 되더구먼? 그래. 우리 연희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배짱은 장군감이지. 사람들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연희도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웃음소리가 그녀의 일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국밥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잠자리를 바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부엌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마솥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최부자에게 먹인 음식은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을 구하는 의식이자 자신의 고통을 맛으로 승화시킨 예술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아마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입에서는 황홀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던 그 기묘한 식사는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히는 기억이 될 터였습니다. 연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상대를 자신의 추악함 속에 가두어버리는 가장 우아한 복수 말입니다. 연희는 행주를 빨아놓고 부엌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꺼는 철컥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문은 공포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행복을 지키는 빗장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수고했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내음, 풀내음, 그리고 국밥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섞인 공기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끓일 육수를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국밥을 끓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방에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가 등어리로 전해져 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눈보라가 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나누어 먹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최 부자는 이제 과거의 악몽일 뿐 연희의 앞날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아주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날 아침 국밥집 마당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에 씻긴 나뭇잎들은 초록빛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는 바람을 타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의 소란스러움과 긴장감은 아침 안개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해진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상쾌했고 담장으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귐조차 연희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일찍 눈을 떴지만 평소처럼 쫓기듯 일어나지 않고 잠시 이불 속에서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완전히 풀려나간 듯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희가 부엌으로 나와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소리는 경쾌한 음악소리 같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마을의 아침을 알리는 평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며 국밥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연희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밥하는 처자로만 불렀다면 이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 부르며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어젯밤 최 부자 앞에서 보여준 연희의 당당한 기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흙냄새 섞인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집, 내 마당, 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온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약물장수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산 너머 최 부자 댁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쥐새끼처럼 도망친 최 부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져 누웠는데 화병과 두려움이 겹쳐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고 했습니다. 연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장부가 관에 들어갈까봐 밤새 헛소리를 하며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맛있는 시래기국 맛을 잊지 못해 밥상을 드릴 때마다 그 맛이 아니다 하며 밥그릇을 집어던지는 통의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와 연희는 마주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굳이 칼을 들고 찾아가 복수하지 않아도 욕심 많은 자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고통받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이제 자신의 탐욕이 만든 감옥에 갇혀 평생을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장사를 하지 말고 잔치를 열자구나. 어젯밤 비를 맞으며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야지. 연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딸로서 부모와 형제에게 밥을 해주는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국간문을 활짝 열어 아껴 두었던 햇살과 귀한 참기름을 꺼내주셨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자 지나가던 강아지들도 꼬리를 흔들며
부엌문을 기웃거렸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비빔밥과 잔치국수 그리고 지글지글 고소한 파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은 나물을 삶아 무치고 계란지단을 노랗게 부쳐내고 쇠고기를 다져 볶았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도마 위에서 춤을 추는 리듬을 탔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평범한 재료들은 오색찬란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나물을 무치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간을 보는 인매는 신중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그녀의 입가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과거 최부자 댁 어두운 부엌에서 눈물을 삼키며 음식을 만들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연희는 재료 하나하나에 축복의 주문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보약보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국밥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촌장 영감님은 잘 익은 막걸리 한 말씩을 어깨에 메고 오셨고 안악들은 떡과 과일을 싸들고 왔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널찍한 평상이 놓이자 금세 시끌벅적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붉은 호롱불이 켜지자 국밥집은 마치 꿈속의 궁전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희는 커다란 쟁반에 비빔밥과 국수를 담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고소한 냄새가 심리 밖까지 나겠네.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 배 터지게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막걸리 잔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고 비빔밥을 쓱쓱 비볐습니다. 고추장의 붉은 빛깔과 나물의 푸른 빛깔이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한 입 가득 넣고 오물거리는 사람들의 입가에 고소한 참기름 향이 퍼졌습니다. 역시 우리 연희 솜씨야.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연희를 추켜 세웠습니다. 연희는 부엌 문턱에 서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이 꽉 차오르는 벅찬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그 음식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리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촌장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다들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시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여. 우리 마을에 들어온 귀한 복덩이 연희 아가씨가 이제 진정한 우리 식구가 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여. 촌장 영감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촌장 영감은 연희를 마당 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수줍게 걸어나온 연희에게 촌장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꽃신 한 켤레를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험한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이제는 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걸으시오. 우리 마을이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 주리다. 연희는 꽃신을 받아들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숨죽여 살던 그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연희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내 오늘부로 이 가게의 주인 자리를 우리 연희에게 물려주려 하네. 내 늙고 힘이 붙여서가 아니라 연희의 솜씨와 마음씨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일세. 이제 할매 국밥집이 아니라 연희의 국밥집이라 불러주게나. 할머니의 파격적인 선언에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연희는 할머니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이 아름다운 풍경은 마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이야기 꽃은 시들 줄 몰랐습니다. 옛날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들이 막걸리잔과 함께 오고 갔습니다. 연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부자 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연희를 하대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떠드는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맛이구나. 맛있는 밥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삶.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팠던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배고팠던 만큼 밥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가고 하나 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연희 사장님 대박나시오. 할머니 건강 챙기시고요.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만이 남았지만 쓸쓸하기보다는 훈훈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희와 할머니는 함께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멍석을 개는 손길이 척척 맞았습니다. 몸은 곧됐지만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난생 처음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도 빙그레 웃으며 연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부엌 문단속까지 끝낸 후 연희는 잠시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달은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 위에도 떠 있었고 춥고 배고팠던 도망의 밤길 위에도 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연희가 바라보는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생겼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씩씩하게 살게요. 밤바람이 연희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부모님이 그래 장하다 우리 딸 하며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에서 연희를 부르셨습니다. 연희야, 밤을 맞는다. 어서 들어와 자거라. 연희는 네 들어가요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간판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낡은 나무 간판이었지만 내일부터는 저곳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대문을 꼼꼼히 잠갔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행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꽃들에게도 잘자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할머니가 미리 이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우니 온몸이 노곤하게 풀렸습니다. 소미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코끝을 간지러 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주무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의 온기가 연희의 심장 박동과 맞춰 뛰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끓일 국밥의 맛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더 깊고 더 구수하고 더 따뜻한 맛. 최부자를 쫓아낸 그 당당함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허기진 속과 마음을 채워주는 진정한 요리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학대받던 부엌대기 분위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요리하는 국밥집 주인 연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복수의 길은 누군가를 해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차가운 방에서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우겠지만 연희는 따뜻한 사랑 속에서 가장 편안한 꿈을 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도 연희처럼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따뜻하고 포근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